대제국의 황제 한나라 무제. 15번째 이야기. 회남왕 모반 사건. 하루는 무제가 긴급한 상소를 읽다가 그만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 그 상소는 누군가 무제에게 올린 고발장이었습니다. 무제 시절에는 군대와 행정이 철저히 중앙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한나라 무제에게 대항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회남왕 유장과 그 후손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남왕 유장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장의 모친 조씨는 원래 조나라 왕 장이의 비빈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방이 항우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나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이가 유방에게 자신이 총애하는 비빈 조씨를 바쳤습니다. 조씨는 그날 유방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이 한나라로 돌아가자 장이는 비빈 조씨를 다른 궁궐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유방의 여자이니 내가 손댈 수 없는 신분이다. 조나라 장이가 죽고 그 아들 장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장호는 유방의 큰딸 노원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황제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조나라에서 황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방이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사위 장호는 예를 다하여 황제 유방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방은 전투에서 패해 심기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사위 장호에게 못난 놈이라며 거친 말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조나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무시와 멸시를 준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조나라 제상 광고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자신이 모시는 주군을 모욕했으니 신하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광고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황제라지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우리의 주군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저 거만한 황제를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제상 광고는 그날 밤 장호를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우리 신하들은 유방의 무례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찌 우리의 왕에게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장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황당한 소리요? 지금 한 말은 내가 못 들은 거로 할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시오. 하지만 광고는 돌아가 신하들과 작당했습니다. 이듬해 유방이 다시 조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국경 부근 백인 지역에서 하루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조나라의 날렵한 자객들이 유방이 머무를 숙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지명이 무엇이냐? 백인입니다. 유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 이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박인과 비슷하구나. 혹시 누가 나를 해치려는 것은 아닌가? 왠지 기분이 무척 나쁘구나. 유방은 조나라 방문을 급히 취소하고 한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조나라 신하들의 유방 암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조나라 제상 광고의 부하가 장안에 와서 유방의 암살 모의를 고발했습니다. 유방이 듣고 격노하자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가 조나라 왕과 신하 대부분을 체포하여 장안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때 많은 조나라 신하가 도중에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승상 광고는 영모가 조나라 장호와 관련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 자결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광고는 한나라 형리에게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내가 꾸민 것이다. 우리 왕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자결하지 않은 것도 우리 왕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광고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장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방이 이를 보고받자 그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조나라 장호의 무죄를 인정하여 석방했고 주동자인 광고를 조나라의 충신이라 여겨 특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광고는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임무를 다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비록 황제께서는 나를 살려주셨으나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무렵 반란을 조사하던 형리가 장호의 비빈과 첩을 모조리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유방과 동침했던 비빈 조씨도 갇혔습니다. 조씨는 옥리에게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한 몸입니다. 하오니 풀어주십시오. 옥리가 이 사실을 신하 심의기에게 알렸으나 심의기는 외면하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는 유방의 본부인 여태우가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비빈 조씨는 해산이 다가와 더욱 간절히 간청했으나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옥에서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옥리가 아기를 받들고 황제께 전후 사정을 말하자 유방은 애통하여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유장이라 하고 여태우가 양육하도록 하라. 죽은 조씨는 정중히 장례 치르도록 하라. 한나라 고조 유방 11년 그 무렵 경포가 회남왕으로 있었는데 유방을 죽이고 자신이 천하 황제에 오르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즉각 군사를 동원해 경포를 물리쳤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 막내 아들 유장을 회남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에 오른 후에 유장은 어머니에 대한 정황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신하 심의기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외면한 것에 대해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 무렵 여태우가 죽고 대나라 왕이 한나라 황제에 올랐습니다. 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유장의 큰형이었습니다. 어린 유장은 문제를 잘 따랐고 문제는 어린 유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장이 장성하자 덩치가 커졌고 힘이 남달리 장사였습니다. 하루는 작심하고 신하 심의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정갈에 심의기가 방에서 나왔는데 유장을 보자 황급히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장은 단단히 벼르고 왔으니 심의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는 심의기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매에 감춰두었던 철줄을 꺼내 힘껏 내리쳤습니다. 심의기는 바로 머리가 터져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은퇴한 신하 심의기가 죽었다는 소문은 조정에 널리 퍼졌습니다. 유장은 황제의 신하를 함부로 죽였으니 즉시 황제에게로 달려가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폐하, 소신의 모친은 영모에 연루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심의기가 조금이라도 변론했으면 결코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심의기의 첫 번째 죄입니다. 소신에 묻히는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었으니 이것이 심의기의 두 번째 죄입니다. 후에 여태우가 집권했을 때 유씨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심의기는 이때도 유씨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의기의 세 번째 죄입니다. 소신이 심의기를 부득이 죽인 것은 단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응당 처벌을 받겠습니다. 황제는 유장의 행동을 어머니를 위한 효심으로 여겨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후 유장은 회남으로 돌아와 문제의 총애를 믿고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마치 황제처럼 행동했습니다. 술에도 황제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유장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 문제 6년, 하루는 대부 단과 70명의 선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서쪽 민월과 북쪽 흉노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커지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문제는 대노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회남왕 유장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회남왕 유장은 당장 장안으로 출두하라. 대부단이 모반을 준비할 때 행동대장 계장을 회남에 보내 은밀히 유장과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유장은 그들에게 여러 편의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한나라에서 이를 알고 계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유장이 숨겨두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하려 하자 유장은 어쩔 수 없이 계장을 죽이고 그 시신을 멀리 산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는 큰형님인 문제가 자신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승상 장청이 문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회남왕 유장은 황제의 수레를 흉내내어 타고 다녔으며 반란에 관련된 자를 숨겨두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멋대로 벼슬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장은 마땅히 참수해야 할 죄인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이 커지자 머리가 아팠습니다. 문제가 말했습니다. 유장을 회남왕에서 파면한다. 멀리 변경으로 유배 보내라. 이렇게 하여 거만 떨던 유장은 황제의 명에 따라 파촉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장이 탄 수레가 출발하여 고을을 지날 때마다 지방 수령이 나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형식적이었지 수레의 문을 열어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장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칭찬하던 신하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유장이 이후로 일체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수레가 웅현에 이르렀을 때 웅현 수령이 예를 올리고자 수레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장이 이미 굶어 죽은 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제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문제는 죽은 유장을 불쌍히 여겨 회남을 셋으로 나누어 그의 큰아들 유안을 회남 왕으로, 둘째 유발을 형산 왕으로, 셋째 유사를 여광 왕으로 봉했습니다. 한나라 경제 3년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자 회남왕 유안이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회남의 승상이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 5초 7국의 난에 호응하신다면 소신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유안이 이에 승상에게 회남의 군대를 모두 맡겼습니다. 하지만 승상은 군대를 이끌자
성을 굳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5초 7국에서 아무리 병력 파견을 요청하여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이 반란에 따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승상의 지혜로 회남은 반란에서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산왕 유발과 여광왕 유사도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세 형제를 높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회남왕은 이전보다 땅을 더 넓힌다. 형산왕 유발을 북쪽 제북왕으로 승진 임명한다. 유사는 작은 여강왕에서 형산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지만 회남왕 유아는 아버지 유장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자 한나라의 원망을 품었습니다. 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자 하루는 승상 전분이 찾아와 유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아직 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고조 유방의 친손이 아니십니까? 만일 황제께서 돌아가시면 대왕이 아니고서 어느 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회남왕 유한은 크게 기뻤습니다. 전부는 그저 인사차 한 말인데 유한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자 유한이 신하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이전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군대의 행렬이 천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성의 꼬리가 하늘을 가로지른 걸 보니 이번에는 천하의 군대가 모두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 무렵 무제는 회남왕 유한에게 한나라 조정에 아련하러 올 필요가 없다고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는 무제에게 한나라 고조 유방은 증조부가 되나 유한에게 유방은 조부가 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껄끄럽고 불편하니 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제에 붙이는 경제, 경제에 붙이는 문제, 문제에 붙이는 유방이고 유한에 붙이는 유장, 유장에 붙이는 유방이었던 겁니다. 이 무렵 유한의 아들 유천이 회남의 태자에 올랐습니다. 이어 무제에 모친 왕태우의 외손인 수성군의 딸을 태자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한은 며느리인 태자비가 몹시 미덥지 못했습니다. 태자비가 혹시 한나라 조정에서 보낸 간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으로 유한은 태자를 설득하여 태자비와 동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석 달 후 태자비가 한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자 유한은 황제께 사죄의 글을 올리고 태자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무제의 외척들이 회남 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회남 왕 이놈,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 목을 베고 말 것이다. 회남 왕 유한은 한나라 조정에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회남의 백성은 유한을 크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본부인 왕후가 사치와 권력 남용이 심해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더욱 많아졌고 부역은 고되고 험했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한 탓이었습니다. 회남의 영모 사건은 뜻밖에도 태자 유천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천은 검술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회남 최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 유한의 경호를 담당하는 뇌피라는 자가 검술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천은 그와 겨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뇌피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유천은 이번에는 거절하면 회남에서 쫓아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뇌피가 대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대결은 우습게 끝났습니다.
태자 유천의 실력도 대단했으나 뇌피의 실전 검수를 감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내피의 칼이 태자의 목에 이르자 시합이 승겁게 끝났습니다. 태자는 자신의 실력이 천하제일인 줄 알았는데 뇌피에게 지자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습니다. 이후 태자는 뇌피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뇌피가 이를 알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북쪽 군대에 정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뇌피를 나쁜 놈이라고 고발하여 발을 묶었습니다. 회남왕 유한은 태자의 말을 믿고 뇌피를 낭중령에서 파면시켰고 회남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뇌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밤에 몰래 회남을 도망쳤습니다. 장안으로 달려가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께 상소했습니다.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 군대에 응모하는 자를 우대했습니다. 그런데 회남 왕이 군대에 가는 것을 막았으니 크게 노여워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명했습니다. 바로 한나라 형리가 태자 유천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한이 태자를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제가 회남왕 유한을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이에 유한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반란이었습니다. 한나라 형리가 우리를 잡으러 오면 그들을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한다. 우리의 병력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충분히 한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이때 한나라 관리가 도착하여 유한을 신문했습니다. 유한은 한나라 관리를 죽일까 하다가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바대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회남왕 유한은 북방 군대에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을 방해했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제는 유씨 집안의 큰 어른인 유한을 어떻게 처벌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결국은 회남 땅 2개 현을 삭감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유한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인 내가 신하 하나를 마음대로 못한다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참으로 부끄럽도다. 그날부터 유한은 본격적으로 반란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대폭 늘렸고 한나라 어디를 공격할지도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무제를 죽일지 쫓아낼지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 신하 중에 죽일 놈과 살려둘 놈을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유한이 회남의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황제에게는 아직 태자가 없다. 만일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천하의 제후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나는 고조 유방의 직계 손자이다. 내가 어찌 어린 것들과 싸우겠는가? 그러니 장수들은 그날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라. 유한이 회남의 최고 장군 오피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를 치면 승산이 있는가? 오피 장군은 놀라 말했습니다. 어찌 황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도리어 회남의 궁궐은 초토화될 것이고 회남의 신하들은 모두 죽을 것이고 회남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오니 반란을 멈추셔야 합니다. 며칠 후 유한은 다시 오피 장군을 불렀습니다. 장군은 이제 내 말에 찬동하는가? 오피가 말했습니다. 반란은 절대 아니 됩니다. 지금 회남의 군사가 많다고 하지만 한나라 군대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어찌 한나라를 이긴단 말입니까? 상나라 주왕은 충신 비간의 말을 듣지 않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존귀했으나 죽어서는 필부만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왕이 상나라를 버린 것이지 상나라가 주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소신이 슬퍼하는 까닭은 대왕께서 회남을 내버리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반란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한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반란이 성공하면 천하가 내 소유가 된다. 어찌 이 기회를 놓친단 말인가? 그 무렵 등장하는 인물이 유불에입니다. 유불에는 회남왕 유한의 아들이나 서자 출신이라 태자 유천에게 밀려난 불운한 처지였습니다. 유한은 유불해의 모친을 아주 싫어했기에 아들인 유불해 역시 멀리했습니다. 나중에 유불해가 장가가서 아들 유건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건은 무술도 뛰어났고 기계도 넘쳤고 학문에도 출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회남 왕과 태자가 아버지 유불해를 푸대접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건은 이를 항상 원망했습니다. 천하의 제후들은 모두 자식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어 제후로 삼는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런 대접을 못 받은 것일까? 유건은 나날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장지라는 사람이 찾아와 태자의 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회남왕은 한나라를 공격하여 황제에 오르려고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유건이 이를 듣고 놀라 장안에 가서 이를 고발했습니다. 무제는 이를 심각하게 여겨 형리의 책임자 심경을 불러 말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와 배후를 밝혀라. 그리고 법대로 모두 참수하라. 교묘하게도 형리 심경은 이전에 회남왕 유장이 죽인 심의기의 손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경은 조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경이 바로 군대를 이끌고 급히 회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무렵 회남왕 유한은 군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피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나라는 분명 대장군 위청을 앞세울 것이요. 위청은 어떤 인물이요? 오피가 대답했습니다. 위청 대장군은 신하를 대할 때 예의가 있고 병사를 대할 때는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위청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어 유한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분명한 계책이 있어. 먼저 누원 장군에게 성고의 길목을 차단하게 하고 주피 장군에게 이골의 길목을 막게 하고 진정 장군에게 무관을 지키게 할 것이요. 그러면 대장군 위청도 꼼짝 못할 것이요. 이에 오피 장군이 말했습니다. 소신은 반란의 재앙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 반란을 부추기는 자들은 모두 간신배입니다. 그러니 속히 그들을 내쫓으십시오. 그것이 회남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한이 말했습니다. 진승은 무기도 없고 병졸도 없었는데 단숨에 무리를 지었고 회수에 이르렀을 때에는 반란 군사가 1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내게는 10만의 군사가 있다. 이들은 철저히 훈련된 병사들이다. 무기도 철기로 만든 창과 칼이다. 이 정도면 한나라 군대를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은가? 오피가 대답했습니다. 진승이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무자비한 세금과 무도한 노역 때문입니다. 정치는 가혹하고 형벌은 잔인하여 천하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비유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한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란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피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황제의 문서를 위조하여 천하 백성을 징집하십시오. 이어 백성에게 세금을 대폭 올리고 강제 노역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황제를 원망하여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심경이 한나라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회남성을 포위했습니다. 회남왕은 즉시 나와 황제의 명을 따르라.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벨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남왕과 태자와 신하들이 모두 한나라 군대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회남왕 유한은 모반을 꾀하였으니 참수를 명한다. 관련자들 역시 참수를 명한다. 회남의 신하들은 모두 벼슬을 삭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판결을 집행할 한나라 형리가 도착하기 전에 유한은 옥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왕후와 태자와 모반에 참여한 신하는 모두 목이 잘렸습니다. 오피 역시 반역에 관련했으니 차명에 처한다. 이로써 회남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국왕군에 편입되었습니다. 하루는 형산의 신하 위경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형산왕 유사가 이를 알고 자신을 거치지 않고 한나라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하 위경을 핍박했습니다. 위경을 옥에 가두어 고문하고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산의 내사가 이를 한나라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내사는 형산왕의 비리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형산왕은 신하의 부인을 빼앗아 자신의 첩으로 삼았고 신하의 땅을 약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백성을 노역에 동원해 무더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무죄가 명했습니다. 앞으로 형산의 관리는 한나라에서 직접 임명한다. 그러자 형산왕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모의했습니다. 그 무렵 형산왕의 왕후가 죽자 비빈 서희와 궐이가 서로 암투를 벌였습니다. 궐이가 태자에게 서희를 고발했습니다. 서희는 저주를 퍼부어 사람을 죽게 하는 고도라는 도수를 계집종에게 가르쳐 왕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태자가 서희를 크게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형산왕은 서희를 이쁘게 여겨 왕후로 세웠습니다. 하루는 태자가 서희의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잔뜩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어보니 태자가 분노하여 칼을 휘둘러 서희의 오빠가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태자는 이 일로 왕에게 징계를 받고 근신해야 했습니다. 형산왕의 딸 무채공주는 이혼하고 돌아와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하인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한다는 좋지 못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자가 여동생 무채를 불러 혼을 냈으나 무채는 도리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왕후 서희는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태자로 세우고자 자주 태자를 모함했습니다. 형산왕은 서희를 총애하여 그 말을 모두 사실로 믿었습니다. 얼마 후 형산왕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태자를 헐뜯었습니다. 대왕이 병석에 눕자 태자는 도리어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태자가 되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형산왕이 노하여 둘째 아들 유효를 새로운 태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희는 이번에는 유효를 없애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산왕이 총애하는 여자 중에 춤을 잘 추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만찬 자리에 유효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가 술에 취하자 이 궁녀를 불러 가깝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효가 있는 자리에는 이 궁녀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은 음란한 관계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서희가 태자를 위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태자가 취하자 서희가 다가와 태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크게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자가 흉측하게도 내 몸을 더듬었고 동침하자고 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형산왕이 이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즉각 태자를 잡아오라. 태자를 붙잡아 궁궐에 가두었습니다. 이어 둘째 유효를 내쫓아 궁 밖에 살게 했습니다. 하루는 유효를 찾아오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부친인 형산왕이
요즘 회남왕을 자주 만납니다. 소문에는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하오니 왕자께서는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형산왕이 한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회남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남왕이 마중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의 형제가 아닌가? 그러니 서로 힘을 합쳐 천하의 패권을 차지해보자. 형산왕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일 회남왕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라고 하였고 병기를 철저히 점검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과장해서 소문낸 것입니다. 형산왕은 마침내 서희의 꼬임에 빠져 태자 유상을 패하고 서희의 아들을 새로운 태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유효가 한나라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형산왕은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나라 조정에서 형리가 파견되었습니다. 형산왕은 바로 체포되었고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리가 결과를 보고하자 무죄가 명했습니다. 형산왕을 차명에 처한다. 하지만 형산왕은 옥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태자 유상은 불효에 연루되어 참수되었습니다. 둘째 유효는 간통죄로 참수되었습니다. 왕후 서희는 전 왕후를 죽였다는 이유로 참수되었습니다. 형산왕과 관련된 신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죄는 형산을 형산군으로 개편하여 한나라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 망하는 상황을 자중질환이라 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화로 망하는 경우 주로 쓰입니다. 비슷한 말로 동실조고란 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사는 식구가 서로 창을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들여다보면 망하는 것은 항상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집안을 보면 흥하고 망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회남과 형산왕은 어쩌다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라마저 잃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망하는 길은 항상 가족의 내분에서 비롯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라 무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